2011년 3월 일본 열도를 뒤흔든 대지진. 그날 한 일본인 여성이 눈앞에서 남편과 5살 딸을 잃었습니다. 검은 파도가 사랑하는 가족을 삼키는 걸 두 눈으로 봐야 했어요. 살아남은 건 그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던진 한마디가 일본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 너만 살아남았냐고요? 내가 살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살았어야지. 가족을 잃고 시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5년을 지옥처럼 살았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재난 생존자는 저주받은 존재 취급을 받았대요. 매일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유서까지 썼다고요. 그런데 그녀를 살린 건 뜻밖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인 남자였어요. 잔해 속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살아야 한다고 말해준 사람. 그 따뜻한 목소리 하나로 그녀는 5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벌어졌어요. 5년 만에 그 남자를 다시 만난 거예요. 어디서요? 또 다른 재난 현장에서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응원도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그녀의 놀라운 이야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카하시 유미 41살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제 이야기는 2011년 3월 11일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후 2시 46분이에요. 미야기현 해안가 작은 마을에서 저는 평범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죠. 5살 딸 하나가 거실에서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고 남편 켄타는 회사에서 곧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저녁으로 뭘 해먹을까 냉장고를 열어보던 순간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가벼운 지진인 줄 알았어요. 일본에서 지진은 일상이니까요. 그런데 흔들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점점 더 거세지더니 찬장에서 그릇들이 쏟아지고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지고 집 전체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나를 품에 안고 식탁 밑으로 들어갔어요. 딸아이가 무서워서 울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엄마가 지켜줄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하나의 작은 손이 제 옷을 꽉 움켜쥐었어요. 흔들림이 멈췄을 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소리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창문으로 밖을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바다가 오고 있었어요. 검은 벽처럼 솟아오른 파도가 마을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10m는 넘어 보이는 거대한 물벽이었어요. 저는 하나를 안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고 차들이 뒤엉켜 도로는 마비 상태였죠. 노인들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엄마를 찾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그때 회사에서 돌아오던 남편의 차가 보였어요. 켄타가 차에서 뛰어내려 우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저도 하나를 안고 남편에게 뛰어갔어요. 서로의 손이 닿을 것 같았습니다. 켄타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우리를 향한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그 순간 첫 번째 파도가 마을을 덮쳤어요. 굉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물살이 너무 빨랐어요. 차와 집과 사람들이 한꺼번에 휩쓸려 갔습니다. 하나가 제 품에서 빠져나갔어요. 저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지만 검은 물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남편과 딸이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을 두 눈으로 봤어요. 켄타가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하나는 엄마를 부르며 작은 손을 뻗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물에 휩쓸렸습니다.
차와 나무 조각과 지붕 파편들 사이에서 허우적거렸어요. 바닷물이 입과 코로 들어왔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의식이 흐려지면서 저는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았어요. 가족 없이 혼자 살아서 뭘 하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어요.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주변은 진흙과 잔해로 뒤덮여 있었고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구조대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소리를 지를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어요. 이렇게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가족 곁으로 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그때 누군가의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어였습니다. 억양이 달랐지만 또렷하게 들렸죠. 그 남자가 서툰 일본어로 말했어요. 살아야 한다고 제발 눈을 뜨라고요. 저는 눈을 뜨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 간절해서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고 있었고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잔해 속에서 조심스럽게 끌어냈어요. 제가 울면서 가족을 찾아달라고 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업고 뛰었습니다. 제가 계속 하나와 켄타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지만 그는 묵묵히 달렸어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그 남자는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살아야 한다고 계속 말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살아보면 알게 된다고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그 남자는 이미 떠난 뒤였어요. 간호사에게 물어봤지만 한국 봉사팀은 다른 피해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더군요.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저 그 목소리만, 그 따뜻한 손의 감촉만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장례식은 열흘 후에 치러졌어요. 남편과 딸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빈관 2개를 놓고 장례를 치르는데 시어머니 미츠코 씨가 저를 노려봤어요.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그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왜 너만 살았냐고 내가 대신 죽었어야 한다고요. 하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내가 무슨 낯으로 살아있냐고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난 후 시어머니는 저를 가족에서 내쫓았어요. 아들과 손녀를 지키지 못한 며느리는 다카하시 가문에 필요 없다고요. 남편의 유품도 딸의 사진도 하나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친정 가족도 모두 쓰나미에 휩쓸려 갔기에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임시 대피소에서 지내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재난 생존자를 바라보는 일본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가족을 잃고 혼자 살아남은 사람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저주받은 거라고요. 살아남은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시선이었습니다. 대피소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남편과 아이를 두고 혼자 살아남은 여자라고요. 저는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됐고 작은 원룸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파도에 휩쓸려가는 하나의 얼굴,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켄타의 손. 잠들기가 두려웠고 깨어있기도 괴로웠습니다. 그런 날들이 끝없이 계속됐어요. 그래도 저는 그 한국 남자의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했던 그 말이요. 저는 왜 살아야 하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 때문에 오늘도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게 감사한 건지 원망스러운 건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2016년 저는 36살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날 2011년 3월에 멈춰 있었죠. 도쿄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방 한 칸에 작은 부엌,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조차 저에게는 무거웠어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죄책감이었으니까요. 왜 나만 살았을까 그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싫어서 일부러 밤에만 일했죠. 손님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기계처럼 물건을 계산하고 기계처럼 인사했습니다. 낮에는 커튼을 치고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밥을 먹는 것도 귀찮았고 씻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었어요. 그것도 겨우요. 친구는 한 명도 없었어요. 지진 이후로 모든 인간관계를 끊었거든요. 예전 동창들이 연락해왔지만 다 무시했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또 잃을 것 같았어요. 그 고통을 다시 겪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 제삿날에 오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내가 오면 켄타가 편히 쉬지 못한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어린 여자아이를 봤어요.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과자를 고르는 모습이 하나와 너무 닮았어요. 통통한 볼, 까만 눈동자, 엄마한테 응석 부리는 목소리까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한참을 울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요. 책상 앞에 앉아 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켄타에게, 하나에게, 그리고 아무도 읽지 않을 이 세상에게. 펜을 들고 첫 문장을 쓰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미안해, 켄타. 미안해, 하나.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어요. 그때 문득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환청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살아야 해요. 제발 눈 뜨세요. 5년 전 잔해 속에서 저를 끌어올렸던 그 한국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따뜻하고 간절했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살아보면 알게 된다던 그 말도요. 저는 펜을 놓았어요. 그리고 엉엉 울었습니다. 왜 그 목소리가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 뭔가가 마음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살리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제가 이렇게 끝내버리면 그 사람의 노력이 헛된 게 되잖아요. 진흙투성이가 되어 저를 업고 뛰던 그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서를 찢었어요. 울면서 찢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아직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처럼 살다 보면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튼을 열었어요. 오랜만에 햇살을 받으니 눈이 부셨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기 시작했어요. 몸이 너무 약해져 있었거든요. 거울을 보니 뼈만 앙상하게 남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우울증과 영양실조 진단을 내렸어요. 약을 처방받고 상담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살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 하지만 누군가 살라고 해서 살아보려 한다고요. 상담사 선생님이 미소 지었어요. 그것도 충분한 이유라고요.
석 달쯤 지났을 때 텔레비전에서 재난봉사단체 모집 광고를 봤어요. 지진이나 쓰나미 피해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였습니다. 화면에 봉사자들이 피해자들을 돕는 모습이 나왔어요. 무너진 집에서 사람을 구하고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아주는 장면들. 문득 그 한국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겠구나. 마음이 움직였어요. 나도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처럼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면접을 봤어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싶으냐고요? 저는 말했어요. 5년 전 지진 때 가족을 잃었다고, 그때 누군가가 저를 살려줬다고,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고요. 담당자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영한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처치, 심리상담 기초, 구조활동 요령. 배울 게 많았어요. 힘들었지만 처음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함께 교육받는 사람들도 만났어요. 저처럼 재난을 겪은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교육 중에 한 선배 봉사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몸을 살리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을 살리는 거라고요. 죽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주는 거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 한국 남자가 저에게 해준 일이었으니까요. 6개월간의 교육이 끝나고 저는 정식 봉사자가 됐습니다. 첫 파견지는 작은 지역의 홍수 피해 현장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진흙탕이 된 마을, 울부짖는 사람들, 무너진 집들. 5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살리는 쪽이니까요. 피해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물과 음식을 나눠주고 대피소를 정리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어요. 한 할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내 덕분에 살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느낌이구나. 누군가를 살린다는 건. 봉사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변해갔어요. 여전히 악몽을 꾸고 여전히 가족이 그립지만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으니까요.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라고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그 한국 남자를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만나면 꼭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 덕분에 살았다고, 이제는 저도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고요. 그날이 올지 알 수 없었지만 그 희망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2016년 4월 14일 밤 9시 26분이에요. 저는 도쿄의 원룸에서 봉사활동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텔레비전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다고요. 화면에 무너진 건물들과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틀 후 본진이 왔습니다. 규모 7.3의 더 큰 지진이었어요.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사망자가 늘어나고 수만 명이 대피소로 몰려들었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5년 전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검은 파도 휩쓸려가는 가족들, 그 절망적인 비명소리. 손이 떨렸지만 동시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가야 한다고, 저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요. 봉사단체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구마모토 파견 봉사자를 모집한다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5년 전에는 구해지는 쪽이었는데
이제는 구하는 쪽이 됐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구마모토 공항에 도착하니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구급차와 소방차가 쉴 새 없이 오갔어요. 공항 로비에는 피해 지역에서 대피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노인들이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봉사단체 버스를 타고 피해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참혹했어요. 무너진 집들, 갈라진 도로,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 5년 전 도호쿠의 모습과 너무 닮아서 숨이 막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봉사팀이 활동 중이었어요. 일본 각지에서 온 팀들, 그리고 해외에서 온 팀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대만, 미국에서 온 봉사자들이 보였어요. 저는 배정받은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무너진 가옥들 사이에서 생존자를 찾고 부상자를 이송하는 일이었어요. 5년 전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첫째 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뛰어다녔어요. 무너진 집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구출했을 때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살려줘서 고맙다고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5년 전 누군가가 저에게 해줬던 것을 이제 제가 하고 있구나. 그 느낌이 가슴 깊이 퍼졌습니다. 둘째 날 오후 저는 탈진 직전이었습니다. 밤새 악몽을 꿔서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꿈에서 하나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 엄마 하면서요. 작은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하나를 삼키는 순간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 현장으로 나갔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무너진 건물에서 부상자를 옮기다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휘청거리며 쓰러지려는 순간 누군가 저를 부축했어요. 강한 팔이 제 허리를 잡았습니다. 괜찮으냐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어였습니다. 억양이 익숙했어요. 5년 전 그날 밤 귓가에 맴돌던 그 억양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얼굴이었습니다. 5년 전 잔해 속에서 저를 끌어올렸던 그 남자. 조금 더 나이가 들었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변함이 없었어요. 이마에 주름이 조금 생겼고 눈가에 피로가 보였지만 틀림없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봉사팀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이름표에 박정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을 처음 알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5년 동안 찾고 싶었던, 꿈에서도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우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5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것인지. 정우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디 다쳤냐고, 왜 우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정우 씨가 저를 부축해서 그늘진 곳으로 데려갔어요. 물을 건네며 일단 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그때와 똑같았어요. 따뜻하고 걱정 어린 목소리.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진정이 됐습니다.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이번 지진으로 가족을 잃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5년 전에 잃었다고, 도호쿠 지진 때요. 남편과 5살 딸을요. 정우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도 그때 봉사활동을 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을 봤다고요. 많은 사람을 잃기도 했다고요. 그 말 끝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미야기현에서 여자 한 명을 구한 적 있냐고요. 잔해 속에 갇힌 여자를요. 정우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 명을 구했다고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고요.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을 구했을 테니까요. 저는 그중 한 명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구한 사람 중 한 명이 여기 있다고요. 당신 덕분에 살았다고요. 하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봉사하러 와줘서 고맙다고요. 정우 씨가 미소 지었어요. 당연한 일을 한 거라고, 서로 돕는 게 사람이라고요. 그날 저녁 봉사자들이 임시 숙소에 모였습니다. 일본 팀과 한국 팀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정우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가 45살이라는 것, 서울에서 왔다는 것, 소방관 출신으로 지금은 재난 구호 전문 봉사자로 활동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5년 동안 소방관으로 일하다가 그만뒀다고 했어요.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가 물었어요. 왜 이 일을 하게 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5년 전 지진 때 누군가에게 목숨을 구해줬다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라고요. 정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이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깊은 그림자가 있었어요. 무언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봉사자들이 하나둘 숙소로 돌아갔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밖에 나왔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이었어요. 그때 정우 씨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옆에 앉았어요. 그가 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잠이 안 온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어둠 속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느끼면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사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정우 씨를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5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사람이 바로 옆 숙소에서 자고 있다니.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젯밤에 너무 울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었어요.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 하니까요. 정우 씨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정우 씨를 봤습니다. 그는 다른 한국 봉사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절하지만 특별할 것 없는 인사였어요. 당연하죠. 그에게 저는 어제 처음 만난 일본인 봉사자일 뿐이니까요. 저는 그에게 전부였지만 그에게 저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구조 활동이 계속됐어요. 저는 정우 씨와 같은 구역에 배정됐습니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모르겠어요. 무너진 건물들 사이를 함께 돌아다니며 생존자를 찾았습니다. 정우 씨는 정말 능숙했어요. 어디를 살펴야 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잔해 속에서 미세한 소리가 나면 바로 알아챘어요. 15년 소방관 경력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부상자를 발견하면 응급처치를 하고 들것으로 옮기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곁을 지켰어요. 한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길래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엄마 곧 찾을 수 있다고요. 정우 씨가 가끔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정우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주먹밥을 먹으면서 그가 물었어요. 봉사활동 얼마나 했냐고요. 1년 정도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치고는 손놀림이 너무 익숙하다고요. 마치 오래 훈련받은 사람 같다고요. 응급처치하는 것도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다고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열심히 배웠다고만 했습니다. 사실 저는 매일 연습했어요. 응급처치, 구조기술, 심리상담, 화법.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다 공부했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책을 읽고 실습도 했어요. 언젠가 다시 재난 현장에 가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었거든요. 5년 전에 저를 살려준 그 사람처럼요.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사람처럼요. 오후에 무너진 가옥에서 할머니 한 분을 발견했어요. 다리가 잔해에 깔려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탈수 증상도 보였습니다. 이틀 넘게 갇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정우 씨와 저는 조심스럽게 잔해를 치웠습니다. 할머니가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했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조금만 참으라고요. 곧 나갈 수 있다고요. 그 순간 정우 씨가 멈칫했어요.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뭔가 떠올리려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눈썹이 찌푸려지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다시 작업에 집중했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기억난 걸까요? 아니, 기대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할머니를 무사히 구출했어요. 구급차에 실려가는 할머니가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맙다고, 은인이라고요. 정우 씨가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저도 따라 흔들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이 일을 하는 이유예요. 누군가를 살렸다는 그 느낌. 5년 전 그가 느꼈을 그 감정을 이제 저도 알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우 씨가 이상해졌어요. 말수가 줄었고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다른 봉사자들과도 거의 대화하지 않았어요. 식사도 거의 하지 않고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한국 봉사자 한 명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 봉사자가 말했어요. 정우 형이 가끔 저런다고요. 특히 노인을 구출한 날에는요. 밤에 또 잠이 오지 않아 밖에 나왔습니다. 역시나 정우 씨가 있었어요. 어젯밤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조여왔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갔어요. 옆에 앉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줬어요. 한참 후에 정우 씨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꼴 사납게 됐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울어도 된다고요. 저도 많이 울었다고요. 정우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구한 할머니가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고요. 2011년 도호쿠에서 구하지 못한 할머니가 있었다고요. 잔해 속에 갇혀 있었는데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대요. 하지만 여진이 와서 건물이 더 무너졌고 그 할머니는 눈앞에서 숨졌다고요.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요. 정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매일 꿈에 나온다고요. 그 할머니뿐만 아니라 구하지 못한 사람들 모두가요. 얼굴들이 떠오른다고요. 왜 나를 살리지 않았냐고 묻는다고요. 그래서 소방관을 그만뒀다고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요. 하지만 봉사활동은 놓을 수 없다고요. 속죄하는 기분으로 한다고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도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구나. 저를 살렸던 그 강한 손이, 그 따뜻한 목소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어요. 5년 전 그가 제 손을 잡아줬던 것처럼요. 정우 씨가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당신이 구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 살아서 숨 쉬고 있다고요.
당신 덕분에 웃고 울고 사랑하고 있다고요. 구하지 못한 사람만 기억하지 말라고요. 구한 사람도 기억해달라고요. 정우 씨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마워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잡은 손은 따뜻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정우 씨가 물었어요. 재난 피해 경험이 있냐고요. 말하는 게 너무 익숙해서요. 마치 직접 겪어본 사람 같다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네, 있다고요. 5년 전 도호쿠에서요. 정우 씨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고요. 당신 같은 사람 덕분에요. 구마모토에서의 봉사활동이 닷새째로 접어들었어요. 저와 정우 씨는 자연스럽게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같은 구역에서 활동하고 식사도 함께하고 밤에는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직 서먹한 부분이 있었지만 조금씩 거리가 좁혀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웃을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5년 동안 찾던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봉사자들이 모닥불을 피웠어요. 피해 지역의 밤은 춥고 어두웠거든요. 전기가 끊긴 곳이 많아서 모닥불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려 퍼졌어요. 일본 봉사자들과 한국 봉사자들이 둘러앉아 불을 쬐었습니다. 20여 명쯤 됐어요. 누군가 통기타를 가져와서 조용한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정우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모닥불에 비친 그의 얼굴이 따뜻해 보였어요. 불빛이 그의 눈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며칠간 함께 일하면서 그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요. 과묵하지만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 그리고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을요. 저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봉사자가 말했어요. 다들 왜 이 일을 시작했냐고요. 돌아가면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난 뉴스를 보고 충격받아서 시작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소방관이라 자연스럽게 시작했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릴 때 화재로 집을 잃었는데 그때 받은 도움을 갚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제 차례가 오면 뭐라고 할지 고민했습니다. 정우 씨 차례가 됐어요.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닥불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기는 소방관이었다고요. 15년 동안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고요. 자랑스러운 일이었지만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요. 그 얼굴들이 매일 꿈에 나온다고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결국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정우 씨가 말을 이었어요. 2011년에 일본에 왔었다고요. 도호쿠 대지진 때요. 한국에서 긴급 봉사팀으로 파견됐다고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현장으로 갔대요. 열흘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사람들을 구했다고요. 수십 명을 구했지만 수백 명은 구하지 못했다고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정우 씨가 계속 말했어요. 그때 구한 사람들 중에 한 여자가 있었다고요. 미야기현에서요. 무너진 집 잔해 속에 갇혀 있었는데 거의 포기한 상태였대요. 눈도 감고 있었고 숨도 거의 안 쉬는 것 같았대요. 근데 손을 잡으니까 아직 따뜻하더래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대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우 씨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 손을 잡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고요. 제발 눈을 뜨라고요. 간절하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정말 눈을 떴대요. 그 눈빛을 아직도 기억한다고요.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어딘가에 살고 싶다는 작은 불씨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구했다고요. 업고 뛰었대요. 근데 그 여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고요. 병원에 넘기고 바로 다른 현장으로 갔거든요. 가끔 그 여자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요.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저였어요. 그 여자가 저였습니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죽고 싶었던 그 순간 이 사람이 저를 살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살았어요. 그 사람. 정우 씨가 저를 봤어요. 다른 봉사자들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모닥불이 타닥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 살았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정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는 듯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예요. 그때 그 여자가요. 2011년 3월 미야기현에서 당신이 구한 사람이요. 잔해 속에 갇혀 있었고 남편과 5살 딸을 잃었고 죽고 싶었던 그 여자요. 모닥불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어요. 정우 씨가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을 뚫어지게 봤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잔해 속에서 당신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살아야 한다고 했죠. 제발 눈을 뜨라고요.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 당신이 저를 업고 뛰었어요. 진흙투성이가 되면서도요. 구급차에서도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괜찮을 거라고 계속 말해줬어요.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살아보면 알게 된다고 했어요. 정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기억난다고요. 그 여자 기억난다고요. 잔해 속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을 잊을 수 없다고요. 살고 싶다는 눈빛이었다고요. 살아줘서 고맙다고요.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5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터져 나왔어요. 당신 덕분에 살았다고요. 죽으려고 했는데 당신 목소리가 떠올라서 살았다고요. 유서를 쓰다가 그 목소리 때문에 펜을 놓았다고요. 당신이 한 말, 그 말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요. 정우 씨가 무너지듯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구한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한 건 처음이라고요. 항상 구하지 못한 사람들만 떠올랐는데 이렇게 살아서 다시 만날 줄 몰랐다고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5년 전처럼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구한 사람 여기 있어요. 살아서 숨 쉬고 있어요. 당신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저한테 준 걸 저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있어요. 정우 씨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살아줘서 고맙다고요. 이렇게 다시 만나줘서 고맙다고요. 저도 같은 말을 했어요. 살려줘서 고맙다고요. 모닥불 주변의 봉사자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한일 양국의 봉사자들이 함께 이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재난 속에서 만난 두 사람이 5년 만에 다시 만난 기적을요. 그날 밤 정우 씨와 저는 모닥불이 꺼질 때까지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5년에 대해요. 우리는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었어요.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이미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닥불 앞에서의 고백 이후 저와 정우 씨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서먹하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만났던 두 사람이 이제야 제대로 마주한 거였어요. 운명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는데
이건 운명이 아니면 뭘까요? 구마모토에서의 봉사활동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열흘간의 활동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낮에는 여전히 함께 일했습니다. 무너진 건물을 치우고 피해자들을 돕고 대피소에서 봉사했어요. 정우 씨와 저는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뭘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다른 봉사자들이 우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마치 오래 호흡을 맞춘 파트너 같다고요.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 둘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도 우리는 숙소 밖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구마모토의 밤하늘은 도쿄와 달리 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은하수가 희미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옆에 정우 씨가 있어서 따뜻했어요. 정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요. 내가 구한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게요. 그것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아요. 5년 동안 찾던 사람이 눈앞에 있다는 게요. 꿈에서도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요. 정우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깊었습니다. 모닥불빛이 꺼진 지금 별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요? 가족을 잃고 어떻게 버텼냐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5년은 지옥이었다고요. 매일 죽고 싶었다고요. 시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혼자 어둠 속에서 살았다고요. 친구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다고요. 방 한 칸짜리 원룸에서 커튼을 치고 살았다고요. 편의점 야간 알바로 근근히 먹고 살았다고요. 유서도 썼다고요. 펜을 들고 첫 문장을 쓰려는데 당신 목소리가 들렸다고요. 살아야 한다던 그 말이요. 그래서 펜을 놓았다고요. 유서를 찢었다고요. 정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더 일찍 찾지 못해서요. 이름도 모르고 떠나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거 없다고요. 당신은 이미 저를 살렸다고요. 2번이나요. 한 번은 잔해 속에서 한 번은 유서를 쓰던 그 밤에요. 정우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011년 도호쿠에서 돌아온 후 자기도 지옥이었다고요. 구하지 못한 사람들 얼굴이 매일 꿈에 나왔대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대요. 술을 마셔도 잊히지 않았대요. 소방관 일을 계속했지만 화재 현장에 갈 때마다 손이 떨렸대요.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뛰었대요. 동료들이 걱정했대요.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대요.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대요. 결국 3년 전에 그만뒀다고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요. 정우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특히 한 할머니가 잊히지 않는다고요. 도호쿠에서 구하려다 못 구한 할머니요. 무너진 집 잔해 속에 갇혀 있었대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대요. 할머니가 자기 손을 잡았대요. 꼭 잡았대요. 살려달라고 눈빛으로 말했대요. 근데 그때 여진이 왔대요. 건물이 더 무너졌대요. 할머니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꼈대요. 놓고 싶지 않았는데 동료들이 자기를 끌어냈대요. 위험하니까요. 그 후로 그 손의 감촉을 잊을 수가 없대요. 잠들면 그 할머니가 나와서 묻는데요. 왜 나를 살리지 않았냐고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를 살린 그 강한 손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었구나. 저는 정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크고 따뜻한 손이었지만 지금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당신 손은 차갑지 않다고요. 따뜻하다고요.
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고요. 이 손이 저를 살렸다고요. 이 손이 저에게 온기를 줬다고요. 구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구한 사람도 있다고요. 제가 그 증거라고요. 저는 살아있다고요. 당신 덕분에요. 정우 씨가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울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처음으로 나눴습니다. 혼자 안고 있던 무게를 함께 지는 느낌이었어요. 무거웠던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 정우 씨가 말했어요. 고맙다고요. 이런 말 해준 사람이 처음이라고요. 다들 괜찮다고만 했지, 잊으라고만 했지, 이렇게 진심으로 말해준 사람은 없었다고요. 저는 말했어요. 저도 고맙다고요. 당신 덕분에 살았으니까요. 당신 덕분에 여기 있으니까요. 정우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그의 눈에 반짝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미 씨, 저 사실 무서웠어요. 사람과 가까워지는 게요. 가까워지면 또 잃을 것 같아서요. 구하지 못하면 또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유미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가족을 잃고 나서 아무도 가까이 두지 않았어요. 다시 잃을까 봐요. 그 고통을 또 겪을 자신이 없었어요. 혼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당신을 다시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우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우리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이 뭔지요. 사랑이라는 말은 아직 꺼내지 않았지만 그건 분명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우 씨가 말했어요. 봉사활동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도쿄로 돌아갈 거라고요. 정우 씨가 잠시 침묵했어요.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한국에 와본 적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고요. 정우 씨가 미소 지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언젠가 올 이유가 생기면 연락하라고요. 기다리겠다고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연락하겠다고요. 약속이라고요. 정우 씨가 웃었습니다. 약속이라고요. 그 약속이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구마모토에서의 열흘이 끝났어요. 마지막 날 아침 봉사자들이 모여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국 팀과 일본 팀이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함께 고생한 동료들이었으니까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다들 눈시울을 붉혔어요. 다시 만나자고 건강하라고 인사했습니다. 정우 씨와 저는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벌써 또 헤어져야 하다니. 열흘이 너무 짧았어요. 정우 씨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정우 씨가 말했어요. 연락 꼭 하라고요. 잊지 말라고요. 이번에는 이름도 알고 연락처도 알고 얼굴도 기억하니까 찾을 수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이번에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요. 놓치지 않겠다고요. 정우 씨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종이약이었습니다. 언제 접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얀 종이로 정성스럽게 접은 학이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일본에서는 1000마리 학을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이건 첫 번째예요.
나머지 999마리는 유미 씨가 직접 접으세요. 그리고 소원 빌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종이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하얀 학이었어요. 날개가 가지런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접은 게 느껴졌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꼭 1000마리 접을게요. 정우 씨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놓기 싫었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졌습니다. 정우 씨는 인천행 비행기를, 저는 하네다행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일본 열도가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도쿄에 도착한 건 저녁이었어요. 익숙한 거리, 익숙한 지하철, 익숙한 풍경.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달라진 건 풍경이 아니라 저였어요. 열흘 만에 돌아온 건데 마치 오랜만에 온 것 같았습니다. 낯설게 느껴졌어요. 원룸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방이 저를 맞았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혼자 사니까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 고요함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구마모토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우 씨가 있었는데, 불을 켜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좁은 방, 낡은 가구, 최소한의 살림살이. 5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생존하기 위해 살았지 행복하기 위해 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텼을 뿐이에요. 숨만 쉬며 살았어요. 짐을 풀다가 정우 씨가 준 종이약이 눈에 들어왔어요. 조심스럽게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학이 외롭게 서 있었어요. 마치 저처럼요. 마치 이 방처럼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구마모토에서의 열흘을 떠올렸어요. 정우 씨와 함께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시간들. 밤하늘 아래 나란히 앉아 이야기했던 시간들. 손을 잡고 서로의 상처를 나눴던 시간들. 그 열흘이 지난 5년보다 더 따뜻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우 씨였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잘 도착했냐고요? 저는 바로 답장했어요. 네, 잘 도착했어요. 정우 씨도요? 바로 답이 왔습니다. 나도요.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푹 쉬어요. 꿈에서 봐요. 짧은 문자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고 있구나. 누군가 저를 생각해주고 있구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5년 동안 아무도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일상이 시작됐어요. 봉사단체에서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밀린 집안일을 하고 다음 봉사 활동을 알아봤습니다. 편의점 알바도 다시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정우 씨가 없는 일상이 공허했습니다. 정우 씨와는 매일 연락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안부 문자를 보내고 밤에 자기 전에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시차가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한국과 일본은 가깝지만 또 멀었습니다. 비행기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밤 정우 씨와 통화하다가 그가 물었습니다. 유미 씨, 지금 행복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행복하냐고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정우 씨가 말했어요. 저도 유미 씨 만나기 전에는 그냥 살았어요. 행복한지 불행한지도 몰랐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텼어요. 근데 유미 씨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저 외로웠구나. 누군가 필요했구나.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저도 그랬다고요.
저도 외로웠다고요. 저도 누군가 필요했다고요. 정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미 씨, 한국에 와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오라고요. 정우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장 영원히 오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한번 와보라고요. 구경도 하고 저도 만나고요. 그러다 마음에 들면 더 있어도 되고요. 싫으면 돌아가도 되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가본 적 없는 나라. 하지만 제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 있는 나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나라. 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게요. 모든 걸 두고 떠난다는 게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두고 가는 거냐고요.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커리어도. 이 좁은 원룸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문득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갈 수 있는 거라고요. 잃을 것도 없고 두고 갈 것도 없으니까요. 오히려 자유라고요. 저는 정우 씨에게 말했어요. 갈게요. 한국에 갈게요. 정우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정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가고 싶어요. 정우 씨한테요. 정우 씨가 웃었어요. 기다릴게요.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5년 동안 저를 가둬왔던 이 방. 이제 떠날 때가 됐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정우 씨가 저에게 두 번째 삶을 줬어요. 이제 그 삶을 제대로 살아볼 거예요. 두렵지만 설렜습니다. 책상 위에 종이학을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학. 나머지 999마리는 한국에서 접어야겠어요. 정우 씨와 함께요. 한 달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캐리어 하나와 작은 가방이 전부였습니다. 5년간의 일본 생활을 정리하니 짐이 이것뿐이더라고요. 허무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벼웠어요. 새 출발에는 가벼운 게 좋으니까요.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도착 로비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정우 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 사이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정우 씨였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뛰어갔어요. 캐리어를 끌고 뛰었습니다. 정우 씨도 저에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사람들 한가운데서 만났습니다. 정우 씨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어서 와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많이 기다렸어요. 저는 꽃다발을 받으며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왔구나. 정우 씨 곁에 왔구나. 공항을 나서니 서울의 공기가 느껴졌어요. 4월에 따스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날리고 있었어요. 일본과는 다른 공기였습니다. 더 활기차고 더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정우 씨가 차를 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활기찬 거리.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였어요. 정우 씨가 준비해준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깨끗하고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도쿄의 어둡고 좁은 원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우 씨가 말했어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라고요. 적응하면 더 좋은 곳 찾아보자고요. 냉장고에 음식도 채워놨다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요. 처음 며칠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한국어도 서툴렀고 길도 몰랐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가 옆에 있었어요. 매일 시간을 내서 저를 도와줬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동네를 안내해주고 맛있는 음식점에 데려가 줬어요. 김치찌개, 삼겹살, 떡볶이, 비빔밥.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 입에 맞았습니다. 한국 음식은 따뜻하고 정이 넘쳤어요. 밥 한 그릇에도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한국어가 서툴러도 끝까지 들어주고 천천히 설명해줬습니다. 덤으로 과일도 챙겨줬어요. 옆집 할머니는 반찬을 나눠주며 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카페 직원은 주문이 틀려도 웃으며 다시 받아줬어요. 버스 기사님은 내릴 곳을 알려주셨고요. 일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이웃이 있다는 게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저는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했어요. 간단한 한국어 회화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정우 씨가 가장 먼저 가르쳐준 말들이에요. 정우 씨가 소개해준 봉사단체에서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재난 구호 봉사자로요. 일본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재난 현장에서 봉사했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정우 씨와 저는 매일 만났어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구경했어요. 경복궁, 북촌화 농마을, 남산타워, 홍대거리. 정우 씨가 안내해줬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갈수록 이 나라가 좋아졌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어느 날 정우 씨가 물었어요. 한국 생활 어떠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고요.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라고요. 여기가 제 집 같다고요. 정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유미 씨, 저랑 같이 살래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같이 살자고요. 정우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거 외로워요. 유미 씨도 그렇잖아요. 우리 서로 옆에 있어주면 안 될까요? 평생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살아요. 정우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5년 전 잔해 속에서 저를 안아 올렸던 그 팔이었어요. 그 팔이 지금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넓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이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어요. 베란다에서 한강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행복이 뭔지 처음 알았어요. 봉사활동도 계속했습니다. 정우 씨와 함께요. 우리는 한일 재난 구호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양국의 봉사자들이 함께 훈련하고 함께 현장에 나가는 프로그램이요. 5년 전 저를 살린 그 인연이 이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연결고리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 씨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붉게 물들었어요. 정우 씨가 말했어요. 유미 씨 행복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당신 덕분에요. 정우 씨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열어보니 반지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유미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저는 눈물이 터졌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게요. 당신이랑 결혼할게요. 정우 씨가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딱 맞았습니다. 우리는 노을 아래서 포옹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축하한다고요. 행복하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책상 위에 종이약들을 바라봤어요. 1000마리가 됐습니다. 정우 씨가 준 첫 번째 학부터 시작해서 매일 조금씩 접었어요. 드디어 1000마리가 완성됐습니다. 소원을 빌었어요.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기를요. 5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가족을, 집을, 살아갈 이유를요. 하지만 한 남자가 저를 살렸습니다. 잔해 속에서 제 손을 잡고 살아야 한다고 말해준 사람. 그 사람이 저에게 두 번째 삶을 줬어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한국이라는 따뜻한 나라에서요.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살아보면 알게 된다고 했죠. 이제 알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살아줘서 다행이에요. 살려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일본에서 모든 것을 잃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가족도, 집도, 살아갈 이유도요. 시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외면당하며 5년을 혼자 버텼어요. 하지만 한국인 남자가 그녀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했습니다. 잔해 속에서 손을 내밀어 살려줬고 5년 후에 기적처럼 다시 만나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어요. 그녀는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뜻한 이웃들, 정이 넘치는 음식, 활기찬 거리. 모르는 사람도 반찬을 나눠주고 길을 잃으면 끝까지 안내해주는 나라. 일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한국에서 찾았다고 해요. 혼자였던 그녀에게 한국은 새로운 가족이 되어줬습니다. 재난은 국경을 가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 재난 속에서 손을 내미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의 이야기였어요.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살아보면 알게 된다고 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감동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